안녕하세요. 저는 여주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저에게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있고 난 이후에 제 삶에 정말 많은 변화가 찾아왔고 지긋지긋했던 시댁과의 인연을 끊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결혼 생활한 지 10년 차 동안 저는 시댁에 잡혀 살고 있었어요. 아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셨고 그 수술비를 시댁에서 지원을 해 주셨거든요. 정말 감사할 일이지만 문제는 아빠의 수술비를 지원해 주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때부터 저를 막대하기 시작했고 제 삶은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댁에서 저희 아빠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먼저 세상을 떠나신 엄마 곁으로 따라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시댁의 고마움을 알기 때문에 싫은 소리를 듣거나 난감한 일들을 시킬 때에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시댁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버티면서 살아오는 동안 저에게 제일 행복했던 시간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아빠가 조금씩 건강이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약 물고 시댁 식구들의 괄시도 전부 다 이겨낼 수 있었죠.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시모가 저를 방으로 따로 부르셨어요. 노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니 전화 통화를 막 끊으시면서 저를 보시곤 와서 앉으라며 손짓을 하시길래 시모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다음 달 초에 작은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온다더라. 재력이 상당한 집안이라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 집안 사돈어른이 중소기업 업체 대표로 있고 그 밑으로 이번에 인사 올 예비며느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연봉이 3억이나 된다고 하더라.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지 대충 짐작이 가지. 둘 다 늦은 나이에 선자리 보는 게 쉽진 않았을 텐데 그래도 서로 마음에 들었는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으니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우리 집안도 신분 상승하는 거니 눈에 거슬리는 것들을 최소화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최대한 신경 써서 이번에는 꼭 결혼식까지 성사시킬 수 있게 네가 많이 도와줘야 될 거다. 불만 같은 거 없지? 우리가 너희 사돈어른 목숨을 살려줬다는 거 벌써 잊은 건 아니지? 알아들었으면 오늘부터 집안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눈에 거슬리는 건 전부 다 치워버려라. 그리고 웬만하면 내가 잔소리하지 않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시동생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는 만큼 시모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셨는지 상당히 예민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동안 시집살이 하면서 시모의 성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기분을 맞춰드리는 게 제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날 아침부터 시모가 시키는 일을 군소리하지 않고 묵묵히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시모는 저를 평소에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트집을 잡으셨고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시모의 마음을 충족시켜 줄 수는 없었습니다. 열심히 한다 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었네요. 예, 너 이것밖에 못하니? 한번 하는 거 제대로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는 우리 집에 얹혀 산 지 벌써 5년째인데
아직까지 내 성격을 파악하지 못한 거냐? 여기 봐봐라. 내 눈에만 보이는 거야? 얼룩져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내가 잔소리를 하기 전에 알아서 해결하면 안 되는 거니? 뭐 하나 시켜도 똑 부러지게 하는 꼴을 못 봤어. 이런 식으로 대충 할 거면 당장 때려치워라. 도와달라고 무릎 꿇고 사정할 때는 잘 하겠다더니 도와주니까 입 싹 닦는 거냐? 내가 제일 후회하는 게 뭔 줄 알아? 너를 내 며느리로 받아들였다는 거다. 처음에는 그래도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서 결혼 허락해 줬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 게 애가 점점 맛이 가는 것 같니? 너희 사돈어른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야? 한 번만 더 내 입에서 잔소리 나오지 않게 제대로 좀 해라. 마지막 경고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시모는 제가 하는 모든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열심히 한다고 땀 흘리며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건 질타밖에 없었습니다. 시모는 아빠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와주는 조건과 함께 시댁으로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는 조건을 붙이셨는데 그때 당시 저는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모의 말을 전부 다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생활을 하게 된 지 5년 차가 되었었고 그래도 꽤 오랜 시간 시모의 성격을 맞춰가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는지 날이 가면 갈수록 저와 시모의 마찰은 점점 더 잦아졌고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으셨어요. 그날도 녹초가 된 상태로 집안 정리를 어느 정도 끝내자 시모는 가족들 오기 전에 저녁 준비를 하라고 하셔서 쉴 틈도 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하나둘 집에 도착하게 되었고 모두가 자리에 앉아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있었는데 시동생이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 놓더라고요. 형수님, 오늘따라 음식에 간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때 돼서도 음식 맛이 이러면 곤란한데 차라리 사람을 시켜서 제대로 된 음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형수님 음식 솜씨는 제 입맛이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대로 음식 내도 괜찮겠어요? 나도 그런 건 좀 불만이기는 한데 말을 해도 바뀌질 않으니 어쩌겠니? 그럼 내가 미리 좀 알아봐야 되겠다. 도대체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는 거니? 저도 최선을 다해 음식 준비한 건데 입맛에 맞지 않으셨나 봐요. 다음에는 좀 더 신경 쓰도록 할게요. 오늘 집안 청소하고 바로 저녁 준비해서 정신이 없었나 봐요. 가족들은 입맛이 떨어졌는지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는 아이들을 챙긴 뒤 설거지까지 끝낸 다음 겨우 방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지만 이런 게 제 삶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들 저를 집안의 암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족들의 사랑을 받을 수는 없었죠. 제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은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어요. 남편과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저는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했던 사진들을 보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집안일이 바빠서 아빠가 계신 병원에도 자주 찾아뵙지 못한다는 게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건강을 회복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시댁에서 버텨야 하는 거였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시댁뿐이 없었기 때문에 아빠의 건강을 위해서는 무조건 참아야만 했습니다.
대장암 3기에서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겨우 회복을 하실 수 있으셨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저에게 은인이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저를 막대해도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빠와 엄마 사진을 보면서 늦은 저녁에 흐느끼고 있자 남편이 잠을 자다가 제가 눈물 흘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는지 몸을 일으켜 인상을 쓰면서 저를 바라보더니 잘 시간엔 잠 좀 자자고 화를 냈어요. 그리곤 제가 들고 있던 사진을 빼서 버렸습니다. 아이씨,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야? 매일 밤마다 이럴 거야? 당신이 잘한 게 뭐가 있다고 눈물을 흘리는 건데. 웬만하면 그냥 참고 넘어가려 했는데 밤마다 계속 이러니까 나도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알아? 네가 이런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장인어른한테 지속적으로 나가는 병원비 때문에 우리도 얼마나 골치 아픈 줄 알아? 우리 집안이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너희 아버지 병원비를 언제까지 충당해 줘야 되는 거야? 당신이랑 결혼해서 내 인생도 불행한데 맨날 질질 짜는 모습 봐야 되는 거야? 우울한 건 당신이 아니라 나라고. 한 번만 더 자고 있는데 눈물 보이면 그땐 집 밖으로 내쫓을 줄 알아. 알겠어? 당신까지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도 우리 가족한테 도움을 주셨다는 거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다들 나를 집안의 가정부로 취급하지 이 집안의 며느리로 받아들여주지는 않잖아? 당신마저 나를 아내로 안 봐주고 있는데 내가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빠가 보고 싶어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건데 이런 나를 불쌍하게 봐주면 안 되는 거야? 같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냐고. 행복? 우리가 지금 행복 타령할 때냐? 집안일이나 좀 잘해. 어떻게 된 게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같이 욕만 먹고 사냐? 보는 내가 정말 답답하다.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 벌써 5년이나 살아왔는데 눈빛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가족 성격을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어?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런데 마음처럼 잘 되질 않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집안일 하다 보면 아이들도 돌봐줘야 되고 그럼 어머님이 시키는 거 빨리 처리하지 않았다고 뭐라 하시는데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나는 몸이 하나인데 어머님은 내 몸이 10개이길 바라시는 것 같아. 나도 숨 좀 쉬고 싶다고. 숨 쉴 시간에 우리 엄마가 시키는 거나 잘해. 그리고 이 사진은 내가 압수할 테니까 다음에도 또 밤마다 잠 안 자고 이러면 그땐 이 사진 확 버려버릴 거야. 남편은 저에게서 뺏은 사진을 서랍에 넣은 뒤 자물쇠로 잠가 버렸어요. 한 장밖에 없는 사진이라 다시 돌려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몸을 돌려 누웠습니다. 저에게는 잠깐의 시간조차 허용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알 수 없어 너무 괴롭기만 했었죠. 시댁에 오기 전에는 남편도 저에게 정말 잘했었어요. 하지만 아빠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시댁의 도움을 청하면서 시모의 말대로 시댁에 들어와 살게 되자 남편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시모가 저를 못살게 굴 때면 중간에서 제 편을 들어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저와 거리를 두었고 매번 차가운 시선으로 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으면 말해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입을 굳게 닫아버린 채 저를 무시하기만 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버티는 것밖엔 없었죠.
그렇게 나를 꼬박 세우고 또다시 시작되는 반복적인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아침부터 시모가 심각하게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곤 저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예, 큰일 났다. 오늘 저녁으로 일정이 변경돼서 서둘러서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어쩌니? 작은 아들이 방금 전화가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저녁에 인사시키러 온다더라. 음식 준비해 줄 수 있는 곳 몇 군데 전화를 해봤는데 일정이 전부 다 꽉 차서 오늘은 힘들 것 같다더구나. 집안 청소는 이쯤 하고 음식 준비부터 미리 계획해야 될 것 같다. 아이들은 내가 볼 테니까 너는 가서 빨리 장부터 봐오도록 해라. 내가 준비할 음식 리스트 뽑았으니까 그거에 맞게 식재료 사오면 될 거야. 갑자기 변경된 일정에 시댁 집안은 비상사태가 걸렸고 저는 시모가 시키는 대로 장을 봐와야만 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마트에서 장을 본 뒤에 시댁에 오자마자 재료 손질부터 시작해서 저녁 식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쉬지 않고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모는 옆에서 몸이 느려 터졌다고 재촉하고 있었어요. 전날에 잠 한숨 못 자서 많이 피곤한 상태라 몸 상태가 정상은 아니었죠. 그런 와중에 최대한 서둘러 시간 맞춰서 음식 준비를 끝냈고 시댁 식구들은 일정이 변경됐다는 소식에 급히 집으로 들어왔어요. 시부와 남편도 옷을 갖춰 입고 시동생과 결혼을 약속한 예비 동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 저는 준비된 음식을 상의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초인종 소리가 울리면서 시동생과 예비 동서가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모는 저에게 나오지 말고 음식부터 세팅하라며 예비 며느리를 맞이하기 위해 먼저 주방에서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사이 인원수에 맞춰서 음식을 전부 준비해 놓은 뒤 시댁 식구들이 주방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화목한 분위기 속에 시동생과 예비동서가 주방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길래 저는 약한 불로 끓이고 있던 갈비찜을 식탁 중앙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뒤이어 자리에 앉았는데 중앙에 올려놓은 갈비찜을 본 시모가 저를 가까이 부르셨어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알 수 없어 시모에게 가까이 갔는데 갈비찜 위에 왜 고명이 올려져 있지 않냐고 얼굴을 붉히셨습니다. 제가 미처 갈비찜 위에 올라갈 고명은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자 시모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저를 데리고 거실로 나오셨어요. 그리곤 갑자기 제 뺨에 손을 올리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저는 시모한테 뺨을 허용하고 그대로 뒤로 넘어진 상태에서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어 시모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쳤던 걸 갈비찜이라고 올린 거야?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 제일 중요한 메인 요리인 갈비찜에 고명을 올리지 않는 게 말이 되니? 너무 정신없이 준비하다 보니까 깜빡 잊고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런 일을 당할 정도로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쉬지 않고 음식 준비했는데 그 정도 실수는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너무하세요. 더는 이렇게 살지 못하겠어요. 저 이제 이 집안 가정부 노릇 그만할 거라고요. 네가 지금 뭘 했다고? 지금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야? 조용히 안 할래?
주방에서 전부 다 듣겠다.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몰라? 망치고 싶은 거니? 어머님, 그동안 저희 아빠 병원비 내주신 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런 취급까지 받아가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어떻게든 돈은 갚아 드릴게요. 그이랑 이혼하고 아이들은 제가 데리고 갈 테니 그런 줄 아세요. 네가 지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내 앞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와? 누가 잘못했는데 어디서 큰 소리야? 가서 당장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제가 주저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자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저를 억지로 일으키셨어요. 당장 주방으로 다시 들어가서 갈비찜을 제대로 준비해서 올리라고 했지만 이미 저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움직이려 하지 않는 저를 돌려 세운 뒤 또다시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고 은혜도 모른다며 아빠한테 들어간 병원비를 당장 토해내라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거실이 시끄러워지자 시댁 식구들이 모두 주방에서 나와 저와 시모를 번갈아가며 쳐다보면서 시부는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난감해하고 있었어요. 시모가 시부를 바라보며 별일 아니라고 상황을 설명하려는 순간 갑자기 예비 동서가 저에게 달려오더니 제 얼굴을 살피면서 아가씨 괜찮으시냐는 한마디를 꺼냈는데 예비 동서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저는 고개를 들어 예비 동서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예비 동서로 시댁에 인사 온 사람은 다름 아닌 20년 전에 알고 지냈던 사이였어요. 어머, 아가씨, 괜찮으세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여기서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일어날 수 있으시겠어요? 일단 저랑 밖으로 좀 나가는 게 좋겠어요. 저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랑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예요? 왜 우리 며느리한테 아가씨라고 그러는 거죠? 둘이 어떤 사이인지 설명 좀 해줄래요? 저희 가족한테 많은 걸 베풀어 주신 은인이에요. 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살고 계신진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많이 놀란 듯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저 또한 지금의 상황이 믿기지 않았죠. 20년 전에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연락이 끊어진 상태라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꽤 오랜 시간 알고 지냈던 사이였어요. 그때 당시 저희 집안은 꽤 부유했던 편이었는데 보영이네 가족들은 저희 집에 새들어 살고 있었죠. 그리고 보영이네 아버님은 저희 아빠 운전기사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집세도 받지 않았고 한 가족처럼 지내왔었죠.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지냈었는데 저희가 성인이 되었을 때 아빠 사업이 부도가 나게 되면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비 동서로 시댁에 인사 올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고 보영이도 많이 놀란 상태였어요.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간 뒤 차에 태운 다음 장소를 옮겨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물어보길래 그동안 살아온 시간에 대해 전부 털어놓으면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속으로만 삭혀왔던 감정들이 폭발되어 버린 거였죠. 보영이는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였는데 저를 막대하는 모습에 많이 놀랐다면서 그 집안과는 결혼 안 하길 정말 다행인 것 같다며 아빠 병원비를 대신 내줄 테니 인간 취급도 안 해주는 그런 집에서 그만 나오라고 제 손을 잡아 주었어요. 과거에 저희 가족에게 받았던 만큼 전부 돌려주겠다며 저를 보영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회사로 데리고 갔죠. 처음으로 제가 의지할 곳이 생겼다는 거에 너무 감사했고 20년 만에 얼굴을 보게 된 보영이 아버지는 저를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보영이네 식구들은 저희 아빠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셔서 좀 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1인 병실로 옮겨준 뒤 병원비까지 전부 다 대신 납부해 주셨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시댁 식구들은 난처했는지 가족 전체가 병원으로 달려와 사태 파악을 하기 시작했죠. 시모는 평소의 모습과 다른 행동을 보이면서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니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좀 전에 나도 모르게 너무 흥분했던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 너 입장도 생각을 해줬어야 했는데 워낙 긴장되는 자리라서 그랬는지 너한테 실수를 한 것 같다. 오늘 일은 한 번만 눈 감아줄 수 없겠니? 그래도 우리 때문에 너희 사돈어른이 살아계실 수 있는 거잖아.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내 작은 아들이 그래도 결혼은 해야 되지 않겠니? 둘이 상당히 친한 사이 같은데 이번 일은 실수였고 평소에는 잘 지낸다고 네가 좋게 좀 설명해주면 안 될까? 어머님, 저는 그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저희 아빠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모든 걸 감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가족들한테 항상 미움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한테도 저도 이쁜 딸인데 시부모님한테 제대로 된 사랑도 못 받고 남편은 저를 아내로 생각해 주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지치게 만들었는지 이젠 그만하고 싶어요. 돈은 어떻게든 갚아드릴게요. 그 일은 그만하고 제 삶 찾고 싶어요. 아이들은 제가 키울게요. 어머님이 항상 그러셨잖아요. 아이들만 없었어도 그 일랑 벌써 이혼시켰을 거라고요.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아니, 그냥 했던 말인데 그걸 또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거야?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다시 잘 지내보도록 하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웃고 지낼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니? 네가 한 번만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네가 우리한테 도움 요청했을 때 그래도 거절하지는 않았잖아. 저 집안이 얼마나 체력이 좋은 집안인데 좋은 기회 놓칠 수는 없잖아. 네가 말만 잘해도 결혼은 성사될 수 있는 거라고.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제 삶도 이렇게 힘든데 보영이까지 끌어들이고 싶지는 않네요. 그리고 결혼은 제가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본인 선택인 거잖아요. 그때 어머님의 행동 하나로 결혼하겠다는 마음은 이미 접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어머님한테 뺨 허용한 건 똑같이 돌려드리도록 할게요. 시모가 저에게 올려붙였던 뺨을 저는 시모 보란 듯이 남편의 뺨에
강하게 올려 붙였습니다. 시모는 경악을 했고 자기 아들 얼굴에 손을 댔다고 병원에서 난리를 치면서 또다시 본래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 모습을 지켜본 보영이네 가족은 혀를 차면서 저런 집안과 결혼 안 하길 천만 다행이라며 병원 관계자를 불러 소란 피우는 시모를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보영이네 가족들 도움으로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있었고 근 5년 동안 시댁의 유책 사유가 명백하므로 이혼 위자료와 재산 분할, 아이들 친권, 양육권까지 제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보영이네 가족들은 제가 지낼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면서 회사에서도 일을 할 수 있게 일자리 또한 제공해 주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퇴원할 때까지 아낌없이 병원비를 납부해 주셨죠. 아빠가 그동안 보영이네 가족분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아마 제 삶에 변화는 없었을 테지만 과거에 도움을 준 덕분에 저희 가족이 그만큼 보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재력 있는 집안과의 결혼이 파투난 거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선택한 길이니 어쩌겠어요.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면 더 나은 밝은 미래가 있었을 테지만 시댁 식구들은 그걸 발로 걷어차버린 셈이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전 남편이 아이들이 보고 싶다는 핑계로 잠깐 얼굴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해 왔었는데 시부가 운영하던 사업이 많이 힘들어졌는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정도면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와 친분이 있는 보영이네 가족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연결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저는 소금 한 바가지를 냅다 뿌리며 강하게 거절을 했어요.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행동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제가 받은 상처는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정을 봐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5년 동안 시댁에서 살면서 가정부 취급 당하면서 살아온 것만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집안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의 행복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신다면 나중엔 배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언제나 기적 같은 일들이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에 살고 있는 42살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이혼한 남편이 찾아와서 다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다는 어이없는 말과 함께 집안의 안 좋은 상황을 설명하더니 돈을 요구하길래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며 얼굴에다 소금 한 바가지 뿌리고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작 곁에 머물러 있었을 때는 개만도 못한 취급하더니 이제 와서 관계를 다시 엮으려는 모습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10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의 사고로 저희 집에 위기가 찾아왔었어요. 집안의 기둥이었던 아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시면서 집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기 시작했고 엄마는 그동안 아빠가 운영하셨던 사업을 정리하신 뒤 남아있던 빚까지 전부 청산을 하게 되었죠. 그로 인해 저희의 삶도 많이 힘들어졌었죠. 그나마 빚을 전부 탕감할 수 있었다는 거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다시 조금씩 늘려가면 된다고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렇게 한동안 저는 회복하시지 못한 엄마 곁을 지켜드려야 해서 친정집과 저희 집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그렇고 남편도 그때 당시에는 제 입장을 이해해 주셨었죠.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식당 일도 정신없을 만큼 바빴기 때문에 저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주지 못하셨어요. 그래도 서운한 건 없었습니다. 각자 할 일이 있는 만큼 현재의 상황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 동안 친정집과 신혼집을 번갈아 가며 지냈었고, 엄마가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걸 확인하면서 저도 본업에 조금씩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몰린다고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이 생겼고, 불행히도 저는 어쩔 수 없이 회사를 퇴사해야만 했어요. 이런 상황이 생겨버리자 남편도 많이 당황했지만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 좋은 직장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거라며 위로를 해 주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부정적으로 생각해 주지 않아서 너무 고마웠었죠. 하루빨리 다른 직장을 알아보기 위해 열심히 면접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시댁에 모임이 있어 한자리에 모이자마자 저를 바라보던 시모가 속으로만 생각해오던 불만을 겉으로 표출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네가 하는 행동이 하도 답답해서 내가 한 소리 해야 되겠다. 너 퇴사된 지 벌써 2달이 넘었다며?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건 그만큼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인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갈 거니? 내가 봤을 때 시간만 버리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니? 내 아들은 식당 일을 죽어라 하고 있는데 너는 회사 일 알아본다고 2다리 뻗고 놀고 있잖아. 시애미가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현실을 받아들이거라. 앞으로 식당 일 배우면서 내 아들을 도와주는 게 현명한 방법일 것 같구나. 그래야 나중에 물려주더라도 어리버리하지 않고 바로 내 아들 도와 식당 일 운영할 수 있지 않겠어? 말 나온 김에 내일부터 식당으로 나오도록 해라. 하루라도 빨리 배우는 게 너한테 재산으로 쌓이는 거다. 지금은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나중에 시애미가 하라는 대로 따르길 잘했다고 생각할 거다. 너희들 생활 부족함 없이 지원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하거라. 그래, 나도 엄마 말에 충분히 공감하는 입장이야. 당신 지금까지 면접 본 곳에서 연락 오지 않는 건 사실이잖아. 그 시간 동안 식당 일 배웠으면 지금쯤 벌써 적응됐을걸? 나도 말을 안 한 것뿐이지.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는지 알아? 말 나온 김에 내일부터 나와. 잠시만요. 저도 생각할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요. 그동안 하던 일이 있었는데 식당 일을 도우라는 건 솔직히 좀 당황스러워요. 그럼 내 아들은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너는 놀고 먹겠다는 말이니? 좋게 말하면 군말하지 않고 그냥 하면 될 것을 왜 토를 달아? 순식간에 가라앉아버린 분위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운 상태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하기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이 문제로 진지한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만 했어요. 결국 시모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게 되자 시모와의 사이는 급격하게 안 좋아졌고 저 또한 제 말을 들어주지 않으려 하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이 서운하게 다가왔었고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남편과는 안 좋은 분위기를 유지해 나가고 있었네요. 그만큼 서로의 의견 충돌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어요.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나랑 이러려고 결혼한 거야? 솔직히 아까는 부모님이 계셔서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않으려고 입을 닫고 있었는데 나만 고생하고 있잖아. 당신이 왜 구조조정 당해서 퇴사 처리를 받게 됐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왜 면접 보는 곳마다 연락은 오지 않고 전부 다 떨어졌겠어? 그만큼 남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다 똑같은 거야. 당신이 능력이 부족해서 취업이 안 된다는 건데 일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차라리 지금 하는 일 포기하고 우리 부모님 밑에서 식당 일 배우라니까. 당신이랑 내가 결국엔 해야 될 문제인데 고민할 게 뭐가 있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 편한 일만 골라서 하려는 당신 정신 상태가 문제인 거야. 결혼 전에는 정말 이런 성격인 줄 몰랐었는데 너무 실망이 큰 거 알지? 우리 집안이랑 관계 회복하려면 당신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거야. 내가 당신 집안에서 식당 일 배우려고 손가락에 반지 낀 줄 알아?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변화를 주겠어? 결혼 전에 내가 이런 성격인 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다고? 나도 당신 부모님 밑에 들어가 주방에서 설거지하며 식당 일 강요받게 될 거라고 미리 알 수 있었다면 내가 당신 걷어찼어. 어떻게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지? 사람마다 각자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건데 그걸 강제적으로 변화시키려면 누구나 거부감이 들지 않겠어? 나는 식당 일 돕지 않을 거야. 그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건데? 우리 부모님한테 쓴소리 안 나오려면 서둘러 취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부모님이 당신 일자리 알아본 척 하다가 나 식당에 오면 그냥 놀고 있을 거라는데 내가 봤을 때도 당신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것 같아. 내가 지금 당신을 속이고 집에서 놀고 있다고 말하는 거야? 우리 집안 사정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 기분 나빠서 이대로는 당신이랑 한 공간에 있지 못하겠어. 어떻게 나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이 무조건 강요만 하려는 거야? 결혼 이후 남편에 대한 실망과 상처가 너무 커져버린 나머지 한 공간에 얼굴 보며 있고 싶지 않아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댁 식구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시부모님 식당에 들어가는 건 평생 동안 무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족쇄를 걸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누가 시부모님 밑으로 들어가 일을 하겠어요. 며느리 취급도 안 해주고 있는데 만약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저는 종업원보다 더 못한 존재로 취급할 게 뻔했었어요. 시모의 거친 언행도 분명 저와 많이 부딪히게 될 게 뻔했습니다. 만약 아빠가 살아 계셨다면 저를 이렇게까지 무시하지 않았을 거란 여러 가지 생각에 빠져 친정집에 가는 동안에도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엄마는 눈이 붉어져 있는 저를 보며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차마 시댁 식구들과 있었던 안 좋은 일들에 대해 전부 설명하기에는 엄마도 아빠를 떠나보낸 충격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 대충 둘러대며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엄마 얼굴을 보게 되니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고 그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분명 저는 식당 일을 도와야만 했고 결혼 생활 또한 쉽게 깰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해야만 현재의 결혼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대충 알고 계신 듯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오셔선 먼저 입을 여셨네요. 희진이가 무슨 생각하는지 엄마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고민거리가 있어서 엄마 집에 찾아왔는데 엄마한테 또 다른 걱정거리 안겨줄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거지? 김서방이랑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일들이 있었나 본데
해결할 수는 있는 거고? 괜히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저도 너무 답답해서 엄마한테 올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지금 현재 취업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 시어머니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식당 일 배우는 게 좋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지금 시어머니 얼굴 보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데 시부모님 식당에 들어가서 일하는 건 오히려 더 안 좋은 관계로 이어질까봐 솔직히 좀 꺼려지는 상황이에요. 시어머니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신데 괜히 식당 일 돕다가 나중에 더 큰 불화를 만들 게 뻔하다고요. 분명 오래 버티지 못할 거 확신할 수 있어요. 엄마는 제 말을 묵묵히 듣고 계시다가 식당 일을 도와주는 건 아니라고 저와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일도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시부모 밑에 들어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며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일자리 또한 신중하게 알아보라며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고 저에게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엄마는 항상 제 편에 서서 말씀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었고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이 제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한동안 엄마 집에서 지내면서 많은 곳에 면접을 볼 수 있었고 심적으로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걱정도 안 되는지 전화 한 통 없이 서로의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네요. 저도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컸기 때문에 먼저 연락을 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 관계가 지속되던 어느 날 면접을 보게 된 한 회사에서 연락이 오게 되었고 같이 일해줬으면 좋겠다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면접을 보면서도 꼭 입사하고 싶었던 회사라 기쁨은 2배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곧바로 전화를 한 뒤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린 뒤 급하게 친정으로 향했었네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 눈앞에 상상하지 못한 전개가 펼쳐지게 되면서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래간만이다.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더니만 아주 때깔이 좋아졌다. 우리 걱정은 하나도 안 됐나 봐.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야? 사돈이 그러시는데 면접 합격했다며? 괜찮은 회사에 입사했다고 하던데 그럼 식당 일은 아예 할 생각이 없다는 거지?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좋다고요. 무조건 강요하신다고 해서 그 결과가 좋게 따라온다는 보장도 없고 더군다나 식당에서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어머님과 제가 부딪히게 되는 상황들이 자주 반복될 텐데 그로 인해 오는 상처들을 견뎌내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사는 게 제일 현명하다고 생각돼요. 그러니 어머님도 더 이상 저에게 식당 일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와 적극적이지 못한다면 분명 식당에서 오래 일을 하지 못할 거고 그에 따른 불만들을 가지게 되시겠죠. 그래 알았다. 하지 않겠다는데 어쩌겠니? 나도 더 이상 설득시키고 싶지 않다. 그럼 이제 내가 사돈집에 온 목적을 얘기해야 되겠지? 어차피 이런 관계로 앞으로의 결혼 생활 계속 문제될 것 같고 차라리 그냥 너희들이 이혼하는 게 좋겠다. 내가 처음에도 어느 정도 얘기해주지 않았었니? 식당 일 물려받을 며느리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만 식당 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너는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잖아? 더군다나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을 봐봐라. 내 아들과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았다고? 사돈댁에 얼마나 오래 있었니? 그동안 전화 한 통도 없었다며? 이게 사는 거니?
너희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야?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이혼하라는 거다. 사돈, 그건 애들이 알아서 할 문제죠. 살다 보면 당연히 삐걱거릴 일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제 딸도 이제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회사에 다시 재취업했으니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지 않겠어요? 둘의 의견이 중요한 상황이니 저희는 뒤에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제 딸이 저희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김서방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저녁 먹고 다시 들어가기로 대화가 끝난 상태이고요. 그러니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시간을 둔 뒤에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차차 정리해 나가도록 합시다. 김서방 먹으라고 파김치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 무치기만 하면 되니 사돈도 가져가서 맛 좀 보세요. 이왕 오신 김에 같이 저녁이나 한 끼 드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희진아, 엄마가 지갑을 어디에 뒀는지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10,000원만 빌려줄 수 있겠니? 오늘 두통이 너무 심해서 약국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다. 엄마 갔다 오는 동안 희진이 네가 사돈 좀 잘 챙겨드리고 대화 좀 나누고 있어라. 사돈도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시길래 지갑도 못 찾아서 시집간 딸한테 약값을 10,000원이나 손벌려요? 정말 한심하시네요. 시모의 한마디에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를 내고 말았어요. 지갑을 어디에 뒀는지 깜빡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엄마한테 막말을 퍼부으신 시모의 행동이 저를 흥분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시모는 더욱더 화를 내기 시작했고 누가 파김치를 먹고 싶어 했냐고 엄마가 다듬던 쪽파를 전부 다 바닥으로 내팽개치셨어요. 시모의 행동은 저와 남편이 이혼하게끔 만들려고 아예 작정을 하시고 오셨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널브러진 쪽파를 다시 주워 정리하기 시작했고 시모는 저에게 당장 이혼하지 않으면 더 험한 꼴을 보게 될 거라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저 또한 참아왔던 분노가 터지면서 시모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엄마는 그만하라고 저를 말리면서 방으로 들여보내려 하는데 시모는 어른한테 대들었다고 엄마가 바닥에 떨어진 쪽파를 정리해서 다시 올려놓은 쪽파를 쥐어들어 저에게 달려오시더니 제 뺨을 사정없이 내려치셨어요. 엄마는 당황했는지 시모를 말리면서 대화로 풀어나가자고 침착하게 행동하셨지만 이미 시모는 이성을 잃어버려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셨고 엄마가 시모의 앞을 계속 막아서게 되니 짜증이 나셨는지 엄마의 어깨를 밀치며 거리를 유지하신 뒤 한쪽 손에 들고 있던 쪽파로 엄마의 뺨을 후려치면서 막말을 퍼부으셨어요. 남편도 없는 과부 주제에 어디서 지금 나를 막아서는 거야? 내가 비키라고 하지 않았어? 한 번만 더 막으면 그땐 쪽파로 양뺨을 후려칠 줄 알아? 나는 오늘 버릇없는 며느리를 반죽으로 만들 생각이니까 내 앞을 가로막지 마시오. 당신이 뭔데 내 딸을 건드는 거야?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 어디서 지금 남의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어?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을 해야지. 나를 건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 딸을 건들면 뼈도 못 추릴 줄 알라고. 그 사람이랑 이혼할 거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당신 같은 집구석에 며느리로 살아가고 싶지 않다고요. 시모는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양쪽 손에 쪽파를 들어 달려들었고 엄마는 달려오는 시모를 옆으로 밀치시더니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했으면 맞아도 싸다고 엄마도 쪽팔을 양손에 들어 시모의 양뺨을 후려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양쪽 눈을 감고 시모를 향해 사정없이 쪽팔을 휘둘렀고 시모는 엄마의 돌발 행동에 많이 당황했는지 조금씩 뒤로 물러나면서 이리저리 피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시모가 저희 엄마 얼굴에 쪽파로 후려친 거에 대해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었는지 똑같이 쪽파를 들어 시모를 밖으로 내쫓아버리기 위해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시모는 저와 엄마를 혼자서 상대할 수 없다는 걸 인지하곤 급하게 현관문을 열며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엄마는 신지도 못한 신발을 주워들어 시모의 얼굴에 던져버렸고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네요. 결국 그날의 사건으로 인해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조금도 후회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시댁 식구들과 살아가는 자체가 실패한 인생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엄마와 단둘이 살아가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결혼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번 호되게 당하고 나니 결혼에 대한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10년이란 세월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었고 저도 꽤 높은 위치에서 회사 생활을 꾸준하게 할 수 있었네요. 엄마도 아빠가 사업을 하시면서 정리하셨던 일을 다시 시작하셨고 이제는 자리를 잡아서 저희 가족은 매일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고 10년 만에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네요. 주말에 회사 일을 일찍 끝내고 엄마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한 가족이 들어왔어요. 저는 한눈에 알아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급하게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도 많이 당황하셨는지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내부를 두리번거리면서 종업원이 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주문한 음식이 나왔고 시댁 식구들은 정신없이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겉모습이 예전과 달리 상당히 안 좋아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이 힘들어 보이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식사를 끝내신 시모는 배가 어느 정도 부르셨는지 식당 내부를 둘러보며 구경을 하셨는데 하필 한 곳을 뚫어지게 쳐다본 시모가 많이 당황하신 듯 남편과 시부를 급하게 불렀고 사색이 된 얼굴로 주방 쪽으로 시선을 돌렸네요. 입구 앞에 저와 엄마의 사진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많이 놀란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당당히 그 사람들 앞으로 다가가시더니 한번 눈을 마주친 다음에 카운터 쪽으로 걸어가시더라고요. 식사하신 걸 계산해 드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인사를 드리며 음식값을 지불했고 엄마는 짧게 인사를 건네신 뒤 다시 제가 있는 주방 쪽으로 오시려는데 시모가 달려오셨어요. 잠깐 따로 대화 좀 할 수 있냐며 부탁을 하셨습니다. 엄마는 잠깐 고민을 하시다가 면접실로 시모만 따로 불렀고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엄마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네요. 어떻게 되신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식당을 직접 운영하시는 건가요? 사돈께서 원래 식당을 예전부터 하셨어요? 별로 얘기해드리고 싶지 않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식당을 운영해 왔었어요. 그런데 세상 떠난 희진이 아빠가 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희진이 아빠 뒤를 봐주고 있었던 것 뿐이죠. 그런데 이런 게 왜 알고 싶으신 거죠?
저희는 그때 이후로 한순간에 망해버렸거든요. 건물이 화재가 나면서 보상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예전에 불법으로 가건물을 세워 장사를 했었고, 벌금만 내면 되니까 무시하고 장사를 해왔었는데, 화재가 날 거라곤 전혀 생각을 못했었죠. 결국 제대로 된 보상도 받을 수가 없어서 그동안 벌어온 돈으로 다시 장사를 시작하려 했는데 예전처럼 쉽게 일어서질 못하더라고요. 결국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우리 아들이 한평생 식당 일만 해와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기술이라도 배우려 했지만 그것 또한 적성에 안 맞는지 금방 그만두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아들은 인력사무소 일용직 일밖에 할 수 없었고 모아두었던 돈들도 전부 바닥이 나서 지금 저희 가족에게 남은 건 빚밖에 없네요. 제가 이렇게 따로 얼굴 뵙고 얘기하자고 했던 건 그래도 예정이란 게 있는데 저희 가족의 안 좋은 사정을 봐서라도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 식당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그 난리를 치고 가셔놓고 이제 와서 저희한테 뭘 바라시는 거죠? 좋은 말이 나가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시모는 그때의 일은 미안하다고 사정사정하며 빌고 있었고,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모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의 손을 잡으며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크리스탈 명패를 보곤 기겁을 하면서 벌벌 기기 시작했어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은 받아보고 싶은 도지사에게 인정을 받은 음식점 지정서였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 관광 전문점으로 소문이 나면서 도지사님이 찾아오셨었는데 그때 향토 음식점 지정 명패를 만들어 주셨었죠. 시모도 식당을 운영했기 때문에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많은 것들을 배우고 다시 식당을 차리고 싶다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게 되었고 시모는 저와 이혼한 남편을 시켜 저희 집에까지 찾아오게 만들었네요. 다시 시작하지 않겠냐고 그동안 못해드렸던 사위의 역할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며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뜸들이고 밥이 되니 맛있어 보였는지 침을 흘리면서 다가오는 시댁 식구들이 정말 끔찍하네요. 저희 가족은 절대 받아줄 일 없을 테지만 끈질기게 접근할 것 같은 이 사람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그게 걱정입니다. 저희 집안에 남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와 단둘이 있다 보니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길까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40대 후반에 딸 하나 두고 있는 여자입니다. 시부가 세상을 떠난 지 2달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 시모와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마주보고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고야 말았습니다. 한번 엮여버리게 된 인연은 정말 질기고 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래서 인간관계를 신중하게 형성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마음을 이곳에 털어놓고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길래 저 또한 도움을 받아보고 싶어 늦은 새벽인데도 잠이 들지 않아 그동안 겪었던 삶에 대해 풀어놓게 되었네요. 처음 결혼했을 당시
남편은 제 딸의 얼굴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면서 남편 없이 홀로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소중한 제 딸을 키울 수밖에 없었죠. 남편을 잃게 된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저는 사회에 복귀해야만 했고 앞으로 딸과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던 식당이 화재가 나게 되면서 한순간에 모든 걸 잃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제 딸은 어린이집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큰 사고를 면할 수 있었지만 저는 두 부모님을 떠나 보내야만 했었죠. 남편을 잃은 지 몇 년도 안 돼서 부모님까지 잃게 된 충격은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정신적으로 많은 의지를 했던 분들이 한순간에 제 곁에서 사라지게 되자 삶의 의욕조차 잃어버렸었죠. 이런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딸은 그저 배가 고프다며 칭얼거릴 뿐 저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찾아온 우울증은 삶의 의욕을 잃게 만들었고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었어요. 딸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것 외에는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흘려 보냈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 동안 모든 걸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는데 제 딸이 저에게 달려와 품에 안기더라고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딸은 저를 의지하고 있고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저와 같은 입장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부모님을 떠나보낸 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처럼 딸도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 제 아픔은 그만 털어버리고 딸을 위해 움직여야만 했네요. 그렇게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면서 화재로 불타버린 부모님의 가게를 새로 리모델링한 다음에 다른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나온 뒤에 제가 해보고 싶었던 사업에 도전을 해보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그렇게 부모님 가게에 여성 구두 전문점을 오픈하게 되었네요.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던 식당이라 세상 떠나신 소식을 듣지 못하셨던 손님들은 저에게 부모님의 존재를 물어보셨어요. 그럴 때마다 솔직하게 얘기해 드렸었는데 저희 집안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신 분들이 저를 위로해 주셨고 그런 관심들이 많은 힘이 되었었네요. 이런 상황들을 주변 동네 분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관심과 호기심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셨고 도움을 주려고 오시는 분들이 복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부모님이 그동안 쌓아오신 식당 이미지가 좋아서였는지 제가 딸이라는 이유 하나로 좋게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고 꽤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매장을 만들어갈 수 있었네요. 처음 시작은 여성 구두 전문점이었지만 남성 구두를 찾는 분들도 찾아오시길래 한쪽에 남성 구두를 드리게 되었고 매장 활성도가 점점 더 좋아지면서 복합적으로 판매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니 직원들 또한 균형을 맞춰줘야만 했고 그때 한 남자가 저희 매장에 면접을 보러 오면서 제 인생 또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의 이력은 저희 매장에 꼭 필요한 만큼 화려했었습니다. 이력서 내용은 거의 다 영업 쪽이었고 판매 실적 또한 나쁘지 않았다는 걸 들을 수 있었죠. 그래서 함께 호흡을 맞춰 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영업 쪽의 화려한 이력만큼 실적 또한 너무 좋았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이 제 눈에 관심을 보이게 된 시점이 있었습니다. 딸이 유치원 셔틀버스에서 내려 매장으로 들어오려던 도중 주위를 살피지 않고 저를 보면서 앞만 보고 뛰어오다가 인도에서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큰 사고가 날 뻔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제 딸과 오토바이의 충돌을 막아주게 되었네요. 모두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었고 처음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존재가 그리웠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날 이후부터 제 딸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되었고 남들이 보면 아빠와 딸처럼 보일 정도로 좋은 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었네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저도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을 직원이 아닌 이성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대화도 잘 통했고 무엇보다 함께 일하면서 실보다 득이 더 많았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저에게 먼저 고백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처음으로 그 사람의 집에 찾아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성격상 어색한 걸 싫어해서 그러는데 말 편히 해도 되죠? 내 아들한테 은선 씨 얘기를 좀 듣긴 했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으니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 이럴 때 주위에 의지할 사람이 없으면 정말 힘들거든. 내 아들과 이렇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될 줄 아무도 몰랐잖아. 이래서 짝은 정해져 있다고 하나 봐. 앞으로 좋은 관계로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은선 씨한테 딸이 있다면서 내 아들을 아빠로 생각할 만큼 은선 씨 딸이 잘 따른다며. 서로가 잘 맞는 만큼 앞으로 좋은 소식 들려줄 수 있지? 가족이 있어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거야. 나도 내 아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세상 떠나기 전에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 저놈이 워낙 눈이 높아서 여태까지 짝을 한 번도 만들지 않았었다니까. 애미 속을 하루에도 수십 번은 뒤집어 놓는데 이제는 제발 자리 잡고 살았으면 좋겠네. 시댁에 제 딸과 함께 인사를 드리러 갔지만 그 모습을 보고 불편한 표정을 보이지는 않으셨어요. 서둘러 다음 단계로 발전하길 원했었죠. 그날 시댁에 있으면서 시모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결혼까지 성사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또 다른 사랑이 찾아오게 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할 만큼 그 사람은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언제나 한결같았고 제 딸을 진심으로 대해주면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주말에 시모의 초대로 남편과 함께 시댁에 찾아가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탁자 위에 어디서 많이 본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문도 알지 못한 채 남편을 쳐다보자 시모가 얼굴 안색이 싹 바뀌면서 통장 안에 있던 금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시며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드셨네요. 네가 내 아들한테 돈 관리를 맡겼다면서? 워낙 관리를 잘하니까 믿고 맡긴 것 같긴 한데 이 큰 금액을 나한테 숨기고 있었다는 게 시애미는 너무 서운하더구나. 한두 푼도 아니고 4억이라는 큰 돈을 어떻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지? 솔직히 나는 세아가 너한테 배신감을 느꼈다.
네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면서 한 번도 불만을 가진 적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구나. 너희들 일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내가 애도 돌봐주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는 입장에서 이건 내가 직접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어머님,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 돈은 저희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뒤에 남겨두신 재산이에요. 그래서 따로 보관해두고 있었고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건든 적 없어요. 그런데 그걸 어머님께서 가져가신다는 건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제 딸을 돌봐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돈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신은 왜 이 통장을 내 허락 없이 어머님한테 보여드린 거야? 나는 당신한테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했던 이유는 나중에 이런 문제로 서운해할까 봐서 얘기만 했던 건데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나를 불편하게 하면 어쩌자는 거야? 불편한 게 뭐가 있어? 네가 우리 아들을 믿고 전부 다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우리도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거란다. 그래야 그게 진정한 가족 아니겠니?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싫은 소리 단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었어? 너를 내 딸처럼 아끼고 있었는데 고작 돈 때문에 불화를 만들고 싶진 않겠지? 이건 내가 세연이를 돌봐주는 비용으로 생각하고 가지고 있을 테니까 나중에 급하게 돈이 필요할 일이 있으면 그때 얘기하거라. 애 딸린 며느리 데리고 살고 있으면 당연히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니? 너는 제가 한 거고 내 아들은 한평생 총각으로 살다가 헌신짝인 너를 데리고 사는 건데 4억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지. 돈 때문에 가족관계를 무너뜨릴 생각은 아니지? 이 문제로 둘이 갈라선다는 건 세연이한테 또다시 상처를 준다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다. 세아가 네가 현재 어떤 위치에서 우리 집에 들어왔는지 잘 생각해보면 4억은 푼돈에 불과한 거야. 너희들이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았니? 그걸 생각해보면 절대 큰 돈 아니다. 지금 이 상황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있을 좋은 날들만 생각하거라. 그래야 모두가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지 않겠니? 그리고 내일은 요양원에 가기로 했으니까 늦지 않게 와야 한다. 그럼 마저 식사하거라. 남편의 행동에 대해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어버렸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는데 제 앞에 세연이가 할머니 품에 안겨 잘 따르는 모습을 보니 머릿속이 더 하얗게 변해버리고 말았네요. 시댁에서 불편한 식사를 끝낸 뒤 딸이 보고 있는 앞에서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재우고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 통장을 다시 돌려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부탁을 했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자기 가족의 상황만 얘기하면서 불만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엄마가 하는 말 못 들었어? 나는 처음 하는 결혼이었지만 당신은 나와 재혼을 한 거잖아.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세연이까지 딸려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그걸 해소시킬 수 있는 게 당신 통장인데 왜 아까 얘기 끝난 걸 또다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엄마가 말씀하셨었잖아. 앞으로 우리가 버는 돈이 훨씬 많을 텐데 그게 그렇게 아까운 거야? 당신이랑 나와의 사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였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돈이라면 그걸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돈보다 중요한 게 우리 사이고 앞으로 세연이가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상황을 당신이 만들어줄 수 있는 건데
그걸 걷어차게 되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라고. 나는 지금 그것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고. 내가 당신한테 모든 걸 털어놓은 이유는 나중에 돈 문제로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미리 얘기한 것 뿐인데, 나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 통장을 어머님한테 드렸다는 게 너무 화가 난다는 거야. 한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정작 통장 주인인 나한테는 비밀로 하고 어머님한테 건네드렸으면서 그런 상황을 나한테 받아들이라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돈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진정한 가족일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일 아버님이 계신 요양원에 갈 때 확실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그 자리에서 난리를 치지 않은 이유는 당신이랑 충분히 얘기해서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 어머님 댁에서 더는 말하지 않은 거야. 좋게 해결하고 금전적인 부분은 서운하지 않게 챙겨드린다고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이 이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속이 상당히 좁은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이 정도 사이밖에 안 되는 거였어? 남편은 저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며 시모가 꿀꺽한 사억을 돌려줄 생각이 없다고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려 하지 않았어요. 본인들의 돈도 아니면서 결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의 재산을 탐하려는 남편과 시모의 행동에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서로의 성격 차이로 부딪힐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었지만 남편의 행동은 확실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라는 남편의 말에 결국 제 선에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 눈앞에 펼쳐지자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마음에 잠도 오지 않았네요. 그렇게 밤을 꼴딱 새우고 다음날 시부가 계신 요양원을 찾아갔어요. 기력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시모 혼자서는 감당하실 수 없어서 요양원에 도움을 받았다고 하네요. 결혼식 전에 얼굴 한번 뵙고 두 번째로 뵙는 거였는데 걸을 힘도 없으셔서 누워만 계신 모습이 너무 안쓰럽게 느껴졌었네요. 제 딸은 시부의 곁에 떨어지지 않고 잘 따르는데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살아 계셨다면 손주를 정말 많이 아껴주셨을 텐데 한창 이쁠 때의 모습을 못 보시고 떠나신 걸 생각하니 제 마음에 슬픔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낸 뒤 시모가 집으로 돌아가자는 말에 인사를 드린 뒤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놓고 온 걸 알게 돼서 다시 시부가 계신 요양실에 들어갔는데 시부의 손에 핸드폰이 쥐어져 있었어요. 단둘이 대화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핸드폰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 너에게 해줄 말이 정말 많으니 앞으로 시간 될 때마다 잠깐씩 요양원에 와주면 좋을 것 같구나. 그리고 우리 집안 식구들과는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야 너에게도 피해가 없을 거다. 저 노인네가 노망이 들었는지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니까. 요양원에 누워있은 지 벌써 2년이나 됐었는데 내가 세상 떠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것도 전부 다 저 여편네 때문이야. 법적으로 밝히긴 어려웠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나를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려다가 실패했다는 거지. 그러니 너도 더 큰 일이 생기기 전에 서둘러 정리하고 원래의 삶을 되찾길 바란다. 앞으로 내가 살아봤자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 그 전에 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눈을 감아야지.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얼른 들어가 보도록 해라. 시부의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터라 머릿속이 혼란만 가득 차게 되었고 서둘러 주차장으로 향하려는데 요양실 문이 열리면서 시모가 왜 이렇게 안 오냐며 저와 시부의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어요. 꼭 무언가 감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 떨리는 목소리로 침대 밑에 핸드폰이 떨어져서 꺼내는데 시간이 들었다며 서둘러 요양실 문을 열고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 차에 올라타게 되었네요. 그날 시부가 했던 말들을 대충 정리해보면 시모와 시부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요양원에 보낸 이유는 시모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 통장에 욕심을 보인 것도 그렇고 시부의 재산도 탐을 내려는 모습을 보니 더는 이 집안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서둘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뒤에 아무렇지도 않게 평소처럼 행동을 했고 다음날 남편에게는 잠깐 볼일을 보러 간다고 둘러댄 후에 은행을 찾아가 4억이 들어간 통장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매장으로 돌아왔네요. 그런데 잠시 뒤 시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상했던 대로 통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아시게 된 거였죠. 말도 안 하고 비밀번호를 바꿔서 화가 많이 나셨는지 아침부터 매장으로 찾아오셔서 난리를 치며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남편도 당황했는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는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자 시모는 제가 한 행동에 대해 후회할 거라며 분노하신 모습으로 매장을 뒤집어 놓으신 뒤 나가셨습니다. 남편에게는 당연히 내 것을 가지고 온 것뿐이라고 얘기했지만 남편은 실수하는 거라고 사색이 된 얼굴로 어질러진 매장을 정리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고 급하게 시모에게 전화를 걸고 말았어요. 유치원을 갔는데 시모가 제 딸을 데리고 갔다며 어쩔 수 없었다는 표정을 보이고 있었어요. 제가 시모가 와도 절대 딸을 맡기지 말라고 사정을 했었는데 제 딸이 할머니한테 달려가 품에 안겨서 더는 막을 수 없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시모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 동안 시댁에도 가보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평소에 시모와 함께 있던 공원이나 근처 갈 만한 곳은 다 찾아다녔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결국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있는데 시모에게 문자 한 통이 왔고 알려주신 주소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딸은 어디 있어요? 왜 옆에 없는 거죠? 이건 범죄나 다름없다고요. 빨리 데려와 주세요. 너 지금 시애미한테 말하는 게 아주 버릇이 없구나. 그렇게 나오면 내가 순순히 세연이를 너한테 돌려줄 것 같니?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걔가 어디 갔는지 내가 알게 뭐야? 시애미를 무시했으니 당연한 결과가 따라온 거 아니겠어? 4억 드릴 테니까 제 딸 돌려주세요. 지금 어디 있냐고요? 빨리 얘기하지 않으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지금 누가 상황이 안 좋은지 모르나 본데 너 지금 그 말 책임질 수 있는 거지? 앞으로 평생 동안 너는 세연이 얼굴 볼 수 없을 거다.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날 테니까 세연이 잘 찾아보렴. 결국 시모의 돌발 행동 때문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4억을 드리겠다며 제 딸을 돌려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말았습니다. 저를 한참 동안 쳐다보던 시모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시모의 통장에 4억을 이체시키길 원하셨고 저는 은행에서 급하게 시모의 계좌로 4억을 이체시키게 되었네요. 그리곤 다시 시모와 대화를 나눴던 장소에 도착한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 눈앞에 시모는 없었고 제 딸이 앉아 있었네요. 세연이는 지금의 상황을 아무것도 알지 못한 듯 할머니가 빵이랑 우유를 사줬다면서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날이요, 더는 시댁과의 인연을 만드는 건 저와 제 딸에게 더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서류를 내밀었네요. 남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모에게 대충 얘기를 들었는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고 다음 날부터 매장에 출근하지 않겠다며 방에 들어가 미리 싸놓은 짐을 꺼내 집 밖을 나가면서 저와의 인연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4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으니 더 이상 미련이 없다고 생각했었는지 매몰차게 버리는 남편의 모습은 제가 알지 못했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저는 딸의 안전이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4억은 제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기로 했고 그 지역에서 살고 싶지 않아 모든 걸 정리한 뒤에 다른 지역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제일 쓴 경험을 했던 날이었죠. 그런데 제 딸이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며 몇 날 며칠을 보채길래 마지막으로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아 요양원을 찾게 되었고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시모에게 당했던 일들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시부는 자기 몸이 온전치 않아서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구셨고 그날 시부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모든 걸 바로 잡겠다며 저와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며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하는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한 뒤 8년의 시간이 흘러버렸고 해가 바뀔 때마다 건강이 안 좋아지신 시부는 결국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네요. 그리곤 가식적인 얼굴로 시부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시모 앞에 8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많이 당황한 듯한 표정을 보이셨고 뒤이어 남편이 저를 보곤 불편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 옆에 다른 여자가 생겼는지 찰싹 달라붙어 저를 경계하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난 걸로 아는데 이왕 온 김에 부의금이나 넣고 가거라. 저도 여기 와야 하는 이유가 있어서 찾아온 건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그동안 아버님을 모신 건 어머님이 아니라 저인데요. 어떻게 된 게 8년 동안 단 한 번도 요양원에 찾아오지 않으실 수 있으세요? 세상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으시곤 그제서야 모습을 드러내시는 걸 제가 전부 다 지켜봤던 걸 모르셨나 봐요. 세연아, 가지고 온 가죽 파일 할머니한테 넘겨드려. 이게 뭐야? 여기에 있는 문서들 지금 뭐냐고? 아들, 너 이리 좀 와봐라. 왜 우리 집안 재산들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야? 남편과 시모의 얼굴은 사색이 된 채 집 문서부터 시작해서 땅 문서 그리고 시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의 명의가 전부 저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살아계실 때 전부 다 제 명의로 옮겨주셨었고 그 사실을 절대 비밀로 지금까지 밝히지 않고 있었네요. 시모는 말도 안 된다면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지만 이미 시부의 재산은
쌀 한 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제가 모든 걸 소유할 수 없다면서 법적인 소송을 거치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명의 이전된 시부의 소유물들을 시모와 남편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다는 변호사의 근거 서류를 내밀어 보이자 장례식장은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시부의 장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면서 당장 변호사를 찾아갔고 남편도 그 뒤를 따랐네요. 결국 돈 문제 때문에 시부의 장례도 포기한 채 변호사를 찾아간 시모와 남편은 장례가 끝날 때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부의 장례를 마무리 지어드렸고 남편과 새로 살림을 차린 그녀에게 하루빨리 헤어지는 게 현명할 거라는 한마디 한 뒤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었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시모와 단둘이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시부가 저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 했지만 이미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걸 변호사를 통해 듣게 되면서 도움을 청하려고 온 거였어요. 전 남편이 저와 함께 일하면서 터득하게 된 노하우들로 저에게 뺏어간 4억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미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길거리에 나앉을 정도로 집안 사정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였었죠. 그런데 시부의 재산이 전부 다 저에게 증여가 됐으니 어쩔 수 없이 손을 벌려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렸네요. 그렇게 되다 보니 과거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받아들여줄 수 없다며 거절을 하게 되었고 저에게 뺏어간 4억을 다시 돌려준다면 생각해 보겠다고 한마디 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네요. 사람의 앞날은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땅을 치며 후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송을 건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겐 더 이상 재산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